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민경욱 교수입니다. 오늘 극강에서는 자유주의 역사와 경제학적 접근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학 접근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자유주의는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고전적 자유주의는 뭐냐, 그리고 현대적인 자유주의는 뭐냐, 이 세 가지들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유주의라는 말은 제일 처음 사용한 것은 1812년 스페인의 자유당에서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자유주의를 떠들었지만 오늘날 스페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그동안 스페인이 자유주의를 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신자유주의 하면은 이 좌파들이 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민영화, 탈규제, 복지 축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레이건 대통령이나 영국 대처 수상이 취했던 개혁 정책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해서 1980년대에 워싱턴에 있었던 여러 연구단체들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제3세계가 제3세계의 경제적인 번영,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물었을 때 예산 삭감이라든지 자본시장 자유라든지 시장 개방 이런 거를 주장들을 했습니다. 거기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부르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신자유라고 하는 것이 요즘 좌파들이 주로 사용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작은 정부, 큰 시장, 규제 해제라든지 복지 해제, 자유방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좌파들이 생각할 때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모든 사회 악의 화신으로 취급을 한다는 얘기죠. 사회적인 악의 화신이란 뭐냐 하면, 첫째로 실업이라든지 실업 문제라든지 빈곤 문제라든지 또는 저성장 문제라든지 위기, 이와 같이 신자유라는 것이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시키는 장본인이라는 얘기죠. 특히 2008년도 미국의 경제 위기도 이거 신자유주의 탓이다, 또는 경제적인 남미 쪽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 이런 것도 역시 신자유주의 탓이다, 이렇게 부르서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역사적인 기원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신자유주의가 도대체 언제 생겨난 것이냐 하는 거죠. 신자유주의가 생겨난 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1938년인데요. 이때 파리에서 한 20여 명의 자유주의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자유주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이냐, 또는 현재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자유주의가 하려면 자유주의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파리 회의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이게 루이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유명한 자유주의자들, 예를 들면 하이에크 불렀고, 그 다음에 칼 포퍼가 갔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제스도 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미국에서 여기 유럽, 프랑스까지 오는 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930년대 말인데요. 그 당시에 누가 왔었느냐 하면 월터 리프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썼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컬렉티브 굿이라고 하는 책인데, 좋은 사회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이 책을 프랑스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책을 출판 기념 겸 해서 이제 자유주의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온 손님들이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랩케, 비렐름 랩케라든지 또는 리스토프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레이몽 아롱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 철학자도 불렀었고, 그 다음에 영국에 있었던 마이클 폴라니, 이런 사람들도 초청을 했습니다. 한 20여 명이 모여서 이제 콜로퀴움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대두됐었냐면, 이게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가 지금 몰락을 했는데, 몰락한 근본 이유가 뭐냐 하는 데서부터 문제의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고전적 자유주의는 현대사회에서는 맞지 않느냐, 맞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좀 옳지 않지 않느냐,
고전적 자유주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자유주의가 몰락을 했고, 그러니 자유주의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여기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고전적 자유에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지 정책을 전혀 이제 빈곤 문제, 이 문제를 별 간과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과했던 문제가 경제력 집중 문제가 있었고, 경제력 집중이라든지 독과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전파들이 고전적인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두질 않았고, 오로지 국가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그 국방 문제, 국방 내셔널 디펜스에 초점을 맞췄고, 두 번째는 치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요즘 말로 이야기하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뭐 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중요했던 것이 이제 공공재와, 예를 들면 그 항만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국가가 하고, 그 이상으로는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복지 정책 할 필요가 없다. 또는 대기업 규제, 경제력 집중 문제, 이건 뭐 별로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자 이런 것으로 해서 19세기 지났죠. 19세기를 거치면서 19세기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들어왔는데, 이 당시에 자유주의자들이 주장이 그게 있었습니다. 이런 걸 고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래서 그 자유주의가 이념 전쟁에서 실패를 했고, 그러니 우리가 자유주의라는 것을 좀 고쳐보자. 그래서 고전적 자유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신자유주의, 네오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그 네오리버럴리즘에서 국가의 과제가 좀 한층 늘어나죠. 그 고전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국가의 과제 이외에도 독과점 규제 문제, 그 다음에 복지 정책 문제, 지금 못 사는 사람들한테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살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정책을 추가를 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흔히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하고 좀 유의해야 할 점은, 신 네오리버럴리즘이 하나 있고 뉴리버럴리즘인데, 이거 혼동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리버럴리즘은 언제 생겨났느냐면 19세기 후반에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 사상을 변형시킨 것을 뉴리버럴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면 평등주의를 실현하는 거죠. 자유주의하고 그 다음에 고전적인 자유주의에다가 사회주의 요소들을 이제 혼합시켜서 이제 평등을 중시를 하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이런 사상하고 네오리버럴리즘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오리버럴리즘에서는 복지 정책을 중시를 하지만 평등적인 분배 정책, 이거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 충분히 먹을 걸 줘라, 먹여 살릴 것을 줘라, 그 다음에 독과점 규제를 해라, 뭐 이런 정도로 나갔습니다. 파리 회의에 있을 때 미제스가 그래가지고 곤혹을 치렀거든. 미제 외로우니까 다 이게 신자유주의로 다 넘어가고, 자기 혼자만 이게 막 신자유주의 안 된단 말이야. 자유주의는 이게 아주 제대로 된 이념이다. 이게 잘못된 게 아무것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몰려가지고 여론에 의해서 막 밀려났었거든. 밀려나고 이제 몽페르린 소사이어티 회의를 개최를 할 때 하이에크가 이제 얘기를 한다고 미제스한테 한번 와라. 47년도에 처음 개최할 때 한번 와라 했더니 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회주의를 모이는데 뭐하러 내가 가느냐고 막 그런다고요. 미제스가 아주 고집불통이거든요. 아주 고집통이에요. 5명인가 그렇게 됐어요. 5명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에 있는 이탈리아라든지 파리에도 그 좀 아주 골수 자유주의자들 있었거든. 누구? 그다음에 마리오,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루이프란가 레프인가 뭐 있습니다. 루이프인가 파리 프랑스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미제스 혼자는 아니었어요. 한 3명에 4명, 5명쯤 됐나 그 당시에. 그때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고, 그런데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말을 못하고. 국가 개입을 중시했던 신자유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자유주의가 이제 양분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중시를 했던 인물이
미제스 같은 분인데, 미제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이념 전쟁에서 물론 자유주의가 실패한 것은 사실이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러나 실패한 이유가 다르다. 실패한 이유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잘 몰랐다. 자유주의에서 도대체 몰랐고, 특히 이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주의를 왜곡시켜서 시민들한테 왜곡시켜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이념 전쟁에서 진 것이지 결코 자유주의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분화되죠. 고전적 자유를 신봉하는 쪽이 있고,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붙여서 신봉하는 국가 개입을 중시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중시를 했던 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 그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그러니까 발터 그런 그 학회를 초청을 했던 루지에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분의 얘기를 좀 더 드린다면, 그분은 그 고전적 자유주의를 자유방임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자유방임이다. 자유방임을 가지고는 안 된다. 자유방임 때문에 이게 자유방임으로 인해서 19세기 자유주의가 몰락을 한 거다. 19세기에는 빈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 또 대기업이라든지 경제력 집중 문제가, 특히 예를 들면 카르텔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내버려 뒀기 때문에 19세기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념 전쟁에서 고전적인 자유주의가 몰락을 한 거다. 사회주의가 집권하게 된 거다. 그러니 우리가 이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루이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첫째, 누진세 제도를 도입을 해서 특히 소득 분배의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빈곤자들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피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였던 것이 독점 문제였습니다. 정부의 기업 집중 문제, 경제력 집중 문제였습니다. 이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이 규제 문제를 이 정부 기업의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정책을 피운 것이 역시 월터 리프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굿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서 미국에서 이름을 날리게 됐었는데, 이분의 주장도 루지의 주장과 비슷한데요. 리프만의 주장도 역시 지금 고전적 자유주의가 사회주의와의 논쟁 속에서 이념 전쟁에서 패배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는 역시 분명히 고전적 자유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문제가 뭐냐?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 문제로 축약을 시켜줄 수 있는데, 하나는 복지 정책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점.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는데, 역시 이 19세기라고 하는 게 산업혁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사회 체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했는데, 자유주의자들은 그게 아무 말도 없었다. 서민층들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제력 집중 문제도 그렇습니다. 경제력 집중 문제도 역시 그대로 방치를 해뒀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르텔 형성이라든지 대기업 집중 문제라든지 기업 결합 문제라든지 해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서 역시 중소기업의 몰락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폐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역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고전적 자유주의를 변형을 시켜서 국가의 과제를 두 가지 더 추가를 시켜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폈습니다. 루지에오 리프만이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역시 국가의 과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독일에서 온 유명한 경제학자, 빌헬름 레프케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분은 원래 스위스 학자인데, 이제 독일어권에서 있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분에서 출신입니다.
비렐름 르프케도 그 자유주의의 문제점, 고전적 자유주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중요한 것은 이번은 약간 사회학적이었습니다.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이것이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고착시켜서 19세기에 넘어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토미스틱한, 그러니까 원자적 인간, 모래알처럼 막 흩어지고 서로 응집력이 없다는 사실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라는 것도 이게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위기였다. 도덕적인 위기, 뭐 이런 문제로 해서 이제 자유주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 경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좀 더 그 공동체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사회를 나가는데 인류가 발전하는데 큰 공헌을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고전적인 자유주의를 수정을 해서 역시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한 이제 신자유주의를 주장을 하는 거죠. 루지에 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루지에는 그 철학자였습니다. 철학자에다가 이 사람이 좀 철학 중에서도 리버럴한 철학이었죠. 칼 포퍼적인 그런 색채를 가진 자유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별로 그렇게 아주 외로운 분이었습니다. 루지에라는 분이 철학계에서 배반되는,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상당히 많은 좌파적인 그런 철학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정말로 외로운 사람, 외롭게 지내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프랑스의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 이분은 프랑스에서 유명했던 몽테스큐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몽테스큐에라고 하는 법의 정신을 쓴 분이죠. 몽테스큐에는 원래 영국의 자유주의, 영국 전통의 자유주의죠. 영국 전통의 자유주의는 아까 얘기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인데, 작은 정부, 다시 말하면 제한된 정부, 법의 지배 원칙,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이거를 중시하는 그런 사상인데, 그게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고, 이게 영국의 전통적인 자유주의 사상인데, 이 자유주의 이념을 이제 프랑스에 도입하고자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몽테스큐에 이제 법을 통해서 자유를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을 굉장히 추종한 것이 루이지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드문, 프랑스에서는 아주 드문 자유주의자였죠. 그 다음에 월터 리프만이라는 분은 원래는 이 사람이 좌파 운동을 했습니다. 좌파 운동을 하고, 특히 영국의 페비아니즘이라고 하는 유명한 좌파 운동단체입니다. 이 운동단체는 어떤 운동단체냐면,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서로 정충주의적인 그런 이념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T.H.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호프하우스는 이런 사람들이 사상을 이제 이어받아서 그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페비아니즘이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신봉을 하죠. 최종적으로 사회주의, 즉 사유재산권을 제외하는, 사유재산권이 없는, 사유재산을 철폐한 계획경제를 상당히 추종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크스주의와 다른 점은, 마크스주의는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달성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사회주의를 달성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을 한 사람이 페비아니즘입니다. 페비아니즘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전통이 사실은 영국에 있는 그 복지국가를 만드는 비버리지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케인스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그런 그 이념적인 계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사상에 월터 리프만이 이런 사상에 이제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본다고 한다면 미국의 진보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진보주의 사상은 1890년대에서 1916년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영국의 진보주의인데, 이게 헤겔이라든지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이념적인 거였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이제
분배 문제, 평등 문제를 대기업 규제를 철저히 대기업은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핀 그런 그 집단에도 가담을 했던 이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을 두고 보니까 별로 그렇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폭력적인 활동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점점 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고, 특히 이 사람이 배반했던 것은 원래는 그 루스벨트 대통령 있죠. 그 뉴딜 정책을 만들어낸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원래 뉴딜 정책을 친봉하던 사람이었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법 파동이 있었습니다. 자꾸 그 뉴딜 정책에 대해서 그 미국의 대법원에서 미국의 최고 법원에서 계속 우연 판결을 내리니까 도저히 그 뉴딜 정책을 취할 수 없으니까 그 법관들을 교체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월터 리프만이 이건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뉴딜 정책도 이걸 반대를 하고 뉴딜 정책 루스벨트 대통령한테도 화살을 던지면서 이제 미국 사회가 계속해서 이제 집단주의로 넘어가니까 이 집단주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쓴 책이 그 굿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그 당시에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도 역시 영국의 그 자유방임 정책은 영국의 그 고전적인 자유주의는 이건 현대에서는 맞지 않는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그 분배 문제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데, 특히 그 누진세를 좀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당시에는 누진세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누진세율이.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누진세율 주장하기가 참 편했었는데, 오늘날처럼 그게 누진세율이 높은 상향이 아닌 체제였는데, 어쨌든 누진세를 강화시켜서 분배의 불균등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복지 정책을 철저히 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기업 문제도 역시 대기업을 철폐하라고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을 규제하라고 하죠. 규제를 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분위기가 그 당시 1930년대 참 암울한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그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했던 거죠. 신자유주의죠. 원래 우리말로는 여기서 이제 자유주의로 분류를 시킬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그 그런 정도가 이제 영국식의 그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이거는 너무 가는 거다. 19세기 자유주의는 너무 심했다. 이게 너무 자유방임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좀 자유주의로 분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특히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로 분류를 했었던 거는 그 자유무역을 굉장히 중시를 했습니다.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보호주의를 취한 거는 결코 아닙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전부 자유무역을 주장한 사람들이죠. 자유무역을 주장을 했고, 케인스적인 그런 정부 지출을 통해서 빚을 내서라도 정부로 지출을 늘려서 고용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런 생각은 버렸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위치가 어떻게 보면 그 케인스주의하고 고전적인 자유주의 중간에 놓여 있는 그런 게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파리 회의에서는 완전히 그 분위기가 그런 그 신자유주의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소수자로서 미제스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강력한 분위기 속에서 미제스 이야기는 별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가 개입은 해야 된다. 국가가 복지 정책, 그다음에 대기업 규제 문제, 독과점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신자유주의가 이제 탄생을 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와서 이런 식으로 오늘날에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말로 사용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